안녕하세요. 비밀의 하원입니다.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미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말을 통제하지 못한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말이 넘쳐나는 세상 속 더욱 빛을 발하는 침묵의 품격, 코르넬리아 토프의 침묵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말의 홍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 알면 3마디로 족하다. 잘 모르니 30마디가 필요한 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죠. 왜일까요? 책에서는 침묵의 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숨도 안 쉬고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자칫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그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은 그가 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진중해 보이죠. 책에서는 침묵을 통해 말의 무게를 싣는 법을 알려줍니다. 무작정 침묵하라는 게 아니라 말의 양을 조절해서 침묵을 효과적인 설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는 건데요. 침묵도 소통의 방식이라는 코르넬리아 토프의 침묵을 배우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말은 할수록 힘이 떨어진다. 지친 사람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다시 힘을 낼 에너지를 주는 것은 평화로운 휴식일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휴식이라고 하면 인적 드문 산속이나 사람 없는 해변의 고요함을 떠올린다. 아프리카에서 나고 자랐건 뉴욕 토박이건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사람이 휴식이나 긴장 완화를 그런 장면과 연결시킨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자. 당신이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는 산속이나 한밤의 해변에서 고독을 즐긴 것은 언제인가? 잠깐의 침묵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정지 상태를 뜻하는 정적은 사실 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역동적인 상태보다 더 강력하다. 실제하는 아스프린과 달리 정적은 실제하지 않으면서도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 모순되지만 강력한 정적의 효력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다. 대화 도중 잠깐씩만 입을 다물어 보라. 한 엄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얼마 전에 딸아이가 숙제는 안 하고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그냥 한번 흘겨보기만 했죠. 그런데 5분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TV를 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제가 TV를 끄라고 잔소리를 했다면 숙제를 하기까지 적어도 30분은 더 걸렸을 거예요. 또 엄청 싸웠겠죠. 30분의 스트레스가 5분으로 줄었다. 혹할 만한 일 아닌가? 더구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말이다. 사실 안 했는데도가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가 맞다. 이게 바로 침묵의 효과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말이 오가서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침묵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싶으면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한다.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침묵은 제대로 사용하면 반항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아이에게 TV를 끄라고 지시하면 아이는 반항한다. 이유는 없다. 그냥 반항심 때문에 반항할 뿐이다. 반대로 엄마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이의 마음에서 양심과 건강한 이성이 꿈틀거리게 된다. 적어도 그럴 기회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동요는 그 어떤 지적이나 경고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하지만 말했듯이 침묵이 효과를 보려면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침묵 이전의 아이에게 적절한 지적을 짧게 몇 마디 하는 것이다.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벌써 몇 번이나 그것도 구구절절 숙제부터 하라고 지적만 해댔다면 이제 한 번쯤 입을 다물어 보는 건 어떨까? 말은 적게, 침묵은 많이가 적당한 균형이다. 세상 만사가 그렇듯 침묵에도 양극단이 있다. 많아도 부족해도 효과는 떨어진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오래 입을 다무는 사람도 있다. 말을 해야 할 때도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사람은 속병이 들거나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한다. 반대로 별것 아닌 일에도 몇 시간이나 비난하고 잔소리를 해대는 사람은 말에 힘이 없다. 둘 다 균형을 잃은 경우이다. 침묵 훈련. 지금부터라도 말을 할 때는 침묵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자. 무조건 입을 꾹 다물라는 소리가 아니다. 대화 도중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을 틀어막아 대답을 자제해보라는 뜻이다. 그 후 자신과 상대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관찰해보자.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말. 한 회계팀 팀장이 미팅이나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고민이라며 나를 찾아왔다. 사실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말마따나 자기 혀에 걸려 넘어지는 통에 능력을 입증할 도리가 없었다. 두세 마디면 족할 간단한 질문에도 차트를 펴고 조목조목 열거하고 더듬거리고 그러다 실마리를 놓쳐버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게 느껴지는데도 입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두세 마디면 끝날 질문에도 말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주절거리면 동료들의 존경은 짜증으로, 인정은 비웃음으로 변해간다. 공들여 쌓은 탑을 말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유독 이상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이 그렇다.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이 있다. 한 건축가가 말했다. 저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말이 빨라지고 길어지더군요. 이 건축가에게는 창의력이 아킬레스건인 셈이다. 비슷한 예로 나의 친척 아줌마의 아킬레스건은 청소와 정리정돈이다. 온 식구가 다 아는데 혼자만 그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식구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아저씨는 아줌마가 잔소리를 할 때마다 거실이 왜 이리 지저분하냐고 따진다. 그럼 아줌마는 방금 전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고 장장 20분 동안 거실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피력한다. 아이들은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빨래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투덜거린다. 공부는 순식간에 물 건너간다. 과유불급은 말에도 적용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때문에 이미지와 출세, 성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족과 동료, 부하 직원, 고객, 상사를 몇 년에 걸쳐 괴롭히고 또 괴롭혀 마침내 기피 대상 1호가 된다. 침묵도 소통의 방식이다. 말과 침묵은 서로를 보완한다. 그래서 말과 침묵의 균형이 중요하다. 또한 침묵은 효과가 강렬하다. 그래서 말이 적으면 지적인 인상을 풍긴다. 잔잔한 물이 깊다는 속담이 있다. 말이 적으면 속이 깊어 보인다. 깊이 있는 인간의 아우라가 바로 침묵의 결과인 셈이다. 침묵 훈련. 당신은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때가 있는가? 자책할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다만 이를 자각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말을 하면 들을 수 없다. 보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할 때 더 힘이 든다. 그러나 침묵은 반대다. 수단은 쉽지만 침묵은 힘들다. 침묵에는 지성과 관심, 굳은 의지와 동기,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몸에 익고 나면 끊임없이 떠드는 것보다 입을 다무는 쪽이 훨씬 편하고 쉽다. 이쯤 되면 떠들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야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면 입을 다물고 TV와 스마트폰을 끌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점점 침묵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관종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어떻게든 엄마의 관심을 끌려는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끊임없이 말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린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기 중심주의가 날로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별 관심이 없어졌다. 엄마가 부엌에서 잔소리를 시작한다. 거실의 딸은 TV 볼륨을 높이고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TV 소리로 엄마의 목소리를 덮어버린 것이다. 그날 저녁 식탁에 엄마가 보이지 않자 딸이 묻는다. 엄마 어디 갔어요? 아빠는 그 순간 자신도 박차고 일어나 아내가 누워있는 안방 침대로 들어가 몇 달쯤 푹 쉬고 싶었노라고 나에게 고백했다. 그리고 내게 물었다.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 TV 소리를 더 키우다니 제정신일까요? 나는 그의 딸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답했다. 이 시대에 이런 분위기의 문화에서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아빠가 화가 난 이유는 딸에게 공감과 관심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딸은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다. 공감과 관심이 당연한 분위기에서 성장하지도 않았다. 어떤 남자가 쇼핑센터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목격했다. 그의 첫 마디는 왜 우니? 엄마 잃어버렸어 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에게 말을 붙였지만 아이는 울기만 할 뿐이었다. 그때 이 꼬마의 누나가 나타났다. 누나는 말없이 동생 옆에 서 있다가 잠시 후 동생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차츰 마음이 누그러진 동생이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둘은 당황한 아저씨를 남겨둔 채 쇼핑센터를 빠져나갔다. 우는 아이에게 쉬지 않고 말을 늘어놓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누나는 본능적으로 이를 알았다. 직감과 공감이 아직 살아있고 침묵을 통해 관심을 표현할 줄 안 것이다. 어린아이였지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그 유명한 명언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아이가 울 때는 떠들 게 아니라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공감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들조차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만족스럽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냉혹하게 굴거나 스스로 생트집을 잡지는 말자.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상담사가 적지 않지만 말이다. 스스로에게 냉혹하지 말자. 마르크가 나를 찾아와 여자친구가 6주 예정으로 뉴욕에 갔는데 이틀 동안 전화를 안 해서 몹시 불안했다고 털어놓았다. 이틀째 되는 날 겨우 전화가 왔는데 한밤중이었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대놓고 나를 무시하더니 침대에 누운 후에야 전화를 하다니요. 그런데 한 세미나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녀가 나를 무시한 걸까? 결국 전화를 했잖아. 그러니 나를 무시한 게 아니야.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가 오늘도 내일도 전화를 안 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는 1초 정도 세미나에서 들었다는 대로 생각을 바꾸려 애쓰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쳤다. 빌어먹을.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어요. 매일 몇 시간씩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요.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해요. 그녀가 없으니 죽겠어요. 겁에 질려 우는 4살짜리 꼬마에게 아가야, 세상에 귀신은 없단다 라고 말해봐라. 당연히도 아이는 계속 울 것이다. 겁은 실제다. 아이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두려움을 이성적인 설명으로 쫓아버릴 수는 없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다면 누구도 불쾌함을 느낄 이유가 없다. 이성과 감정을 구분해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 감정에 이해심을 보여라. 논리적인 설명으로 감정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하자 마르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전화를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나 자신을 설득하지도 않을 거고요. 필요하면 제가 먼저 그녀에게 전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통화하기 어렵다면 저는 대화할 다른 상대를 찾으면 되겠죠. 그것이 그의 욕망이자 당연한 권리다. 자기 존중은 자신의 욕망을 존중할 때 시작된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의 욕망을 존중해 줄 것인가? 자신의 욕망을 깨달아라. 그리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그런데도 우리는 어째서 자신을 무시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은 글쎄라고 반문한다. 사실 우리 사회는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공감하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가르쳐왔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왔다. 우리는 일을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멍청한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그게 사회가 강요한 우리의 삶이다. 한 심리치료사는 가끔 환자들에게 50유로짜리 지폐를 손에 쥐어주면서 이 돈을 무조건 다 쓰고 오라고 시킨다고 한다. 유익한 게 아니라 당신 마음에 드는 걸 사세요. 직장에 필요한 비품이나 가족들을 위한 물건은 안 됩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만 사셔야 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건이라도 상관없어요. 자, 30분 시간을 드릴게요. 돈을 무의미하게 쓰라니, 게다가 돈을 더 쓰고 와도 야단은커녕 칭찬을 듣다니.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쭈뼛거리며 병원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50유로짜리 지폐를 그대로 든 채.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의 욕망은 어디로 갔나요? 환자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나는 어디로 갔나요? 그들의 나는 실종됐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적어도 마음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욕망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는다. 정체성을, 영혼을 잃는다. 그것이 우리가 정적을 피해 도망다닌 대가다. 우리는 자신을 잃었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건 그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는 것, 스트레스가 심하고 온 세상이 불만스럽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월급이 오르면 더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면, 애들이 말을 더 잘 들으면, 새 집을 사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느라 자신을 잃어버렸건만 점점 더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애당초 세상이란 없다. 당신이 있는 곳이 세상이고 당신이 곧 세상이다. 당신이 자신을 발견했다면 말이다. 자신을 찾는 것은 고고학적 발견 같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한다. 너무 오래 자신과 떨어져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원래 감정을,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 정체성의 핵심은 인지가 아닌 정서다.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행복은 논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갓 태어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으면 당신은 온전히 자신이 된다. 그리고 고요하다.
자장가를 부르는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은 고요하다. 그 순간 세상은 멈춘다.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이성이 구성한 산물이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아기를 안거나 저무는 노을의 온기를 느끼거나 좋은 차의 향을 느끼는 그 순간 당신은 온전히 자신이 된다. 고요와 그리고 세상과 하나가 된다.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만족스럽다. 한 상담가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욕망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파트너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줄 알거든요. 그게 다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자신에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이자면 서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부부관계가 행복하고 오래간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하지만 심리학자 중에도 이런 연구 결과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로미오와 줄리엣부터 시작해 비욘세 같은 가수들의 노래 가사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낭만적인 로맨스로 우리의 관계를 이상화한다. 너 없으면 못 살아. 너는 나의 모든 것. 네가 없으면 나도 없어. 네가 가면 내 사랑도 끝나. 그런데 이게 낭만적인가? 아니, 이건 병이다. 상대에게 목을 매는 이런 관계는 중독이요, 종속이며 유아적인 의존증이다. 물론 나도 멋진 이성을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향해 웃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술을 퍼마시거나 하지는 않는다.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지도 못나 보이지도 않는다. 물론 내가 매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나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한다. 너를 봐. 넌 충분히 예뻐.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도 있어. 그리고 건강해. 누군가에게 목맬 필요가 없어. 내 자존감은 결국 내 몫이고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이며 나를 가장 존중하고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사람도 나 자신이다. 당신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생각인가? 나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쳐보자. 상사의 인정, 동료들의 존경, 아이들의 순종 등 그 순간 나는 종속적인 인간이 된다. 상사가 나를 다정하게 대하면 하루가 행복할 테지만 반대로 상사의 기분이 엉망이면 그날은 지옥과 같을 것이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숙주의 상태에 따라 살고 죽는 기생물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의지가 있고 자아를 실현해야 할 운명을 타고난 인간이다. 그러므로 나는 독립적이다. 상사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으니까. 좋은 대화를 시작하는 법. 침묵을 견딜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침묵의 빈 공간을 지적인 방식으로 채우기라도 해야 한다. 당당하게, 솔직하게, 재치 있게. 주제는 상관없다. 날씨 이야기도 괜찮다. 물론 오늘 날씨 좋죠?처럼 성의 없고 의례적인 인사보다 조금 더 창의력을 발휘해보는 것이 좋다. 한 번은 햇살 좋은 날 지인과 시내를 어슬렁거렸다. 몇 분 정도 말없이 생각에 잠겨 걸었는데 문득 그가 이 침묵이 거슬렸는지 이런 말을 던졌다. 난 날씨 좋은 날이 싫어요. 왠지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게 더 좋은데 말이에요. 나는 그의 재치 있는 고백에 웃음을 터뜨렸다. 덕분에 침묵이 깨졌고 우리는 햇살 좋은 날에는 무엇을 하는지 수다를 떨었다. 침묵을 메우려고 농담을 꺼내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에는 위험성이 있다. 농담이 재미없으면 더욱 난감해지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로가 같이 아는 사람의 안부를 묻는 것을 권한다. 땡땡이는 요새 어떻게 지낸대? 그럼 상대가 대답을 할 것이고 자연스레 대화를 그 지인 이야기로 끌어갈 수 있다. 물론 이때 뒷담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짜 관심을 보이면 좋은 대화가 이어진다.
한 번은 사업 파트너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침묵이 이어지자 그가 물었다. 전부터 궁금했는데 뜬금없이 들릴지 몰라도 물어볼게요. 애들 키우면서 일하는 거 안 힘들어요? 어떻게 둘 다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질문 자체는 수도 없이 들어온 의례적인 인사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서 상대가 진심으로 궁금해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 진심에 내 마음도 움직였으니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대화의 꽃이 활짝 피었음은 물론이다. 진짜 관심은 언제나 최고의 소통 수단이다. 침묵을 견딜 수 없는 이유도 침묵 자체보다는 자신이 타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어때? 괜찮아? 야말로 침묵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이런 질문에는 진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가 좋아, 너는? 이라는 의례적인 대답을 해온다면 그 자리는 형식적인 수다로 끝내도 좋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근심과 고민을 털어놓을 계기로 삼고 싶어 한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직원과 함께 기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따라 세미나가 무척 힘들었던 터라 파김치가 됐고 대화를 나눌 힘도 없었다. 그렇다고 둘이서 200km를 나란히 앉아서 가야 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한 끝에 이렇게 말했다. 가는 동안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오늘은 완전히 방전됐어요.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도 화내지 말아요. 그러자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자꾸 말 거시면 어쩌나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사례처럼 항상 두 사람의 마음이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솔직한 고백은 생각보다 잘 통한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해심이 많다. 그러니 난감한 침묵이란 사실 진짜라기보다는 두려움에서 생겨난 허구 같은 것이다. 식탁 앞에서 말없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는 여성들을 만나면 나는 축구나 경제, 정치처럼 남편이 관심을 보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 조언에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대답한다. 축구는 재미없어요. 그럼 남자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드라마에 관심 없어요. 남편이 말 안 한다고 투덜거리면서 정작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상대가 침묵을 깨주기만을 기다린다. 왕자의 키스를 기다리는 공주처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인간으로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그건 내 담당이 아니라고. 그는 그저 내 소망을 채워주는 사람일 뿐이야. 난감한 침묵 뒤에 이런 그릇된 생각이 숨어있다니 놀랍지 않은가? 수동적인 사람들만이 침묵을 난감하게 생각한다. 적극적이고 세상과 대화 상대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침묵을 전혀 문제로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화난 사람을 상대하는 최고의 대응책. 상대가 꼭지가 돌아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면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할까? 즉각 상대에게 변명한다. 당연히 대화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결국 화를 내는 상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난 할 만큼 했어. 그러나 화난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럴싸한 변명도 화를 돋우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어떤 말이든 상대를 더 자극할 뿐이다. 그러니 상대의 불평에도 역시 적당한 침묵이 최고의 대응책이다. 불평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분통을 터뜨린다. 급식 시간에 소시지가 나왔는데 앞에 애들이 다 가져가서 못 먹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들은 보통 뭐라고 할까? 불에 기름 끼얹는 발언을 하지는 않을까? 다른 반찬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됐지. 과연 아이도 그럼 됐다고 생각할까? 아니,
틀림없이 더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낼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불평의 목표는 상대의 진지한 반응이다. 엄마는 이렇게 반응했어야 한다. 저런, 속상했구나. 대신 저녁에 엄마가 소시지 해줄게. 상대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주면서 상대와 한 걸음 보조를 맞춘 다음 위로와 공감의 표정으로 침묵하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불평 대응 방법은 없다. 한 보험회사 직원이 있다. 그의 말은 팀장의 말보다도 더 팀원들에게 잘 먹힌다. 그래서 다들 그에게 마음을 열고 고충을 털어놓는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는 항상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의 불만을 자기 입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조를 맞춘 후 입을 다문다. 이 방법은 초보자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대신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불평을 털어놓는 상대에게 대답을 하기 전에 입을 다물고 10까지 숫자를 세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한 후에도 다시 한번 10까지 세라.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상상 이상의 것이다. 침묵은 가열된 커뮤니케이션을 식혀주는 얼음물 같은 것이니까. 말을 멈출 타이밍은 언제인가? 잠깐 멈춘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통한다. 실패하는 법이 없다. 한 문장이 끝났을 때는 당연히 쉬어야 한다. 장문이나 복합문일 때는 쉼표가 찍힌 곳에서 쉬어야 한다. 문장 기호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쉼표가 있으면 쉬어야 한다. 물론 대화는 글을 읽는 자리가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충분히 쉼표를 상상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어제 아침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환경상을 수여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에서 당신이라면 어디서 쉬겠는가?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대통령께서 어제 아침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환경상을 수여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따지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렇게나 많이 쉬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아니, 사람들은 바보다. 특히 이렇게 따진 사람이라면 진짜 바보 맞다. 농담이 아니다. 대인관계의 악화, 이혼, 전쟁의 진정한 원인은 언어로 인한 오해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해를 이해로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거나 아니면 오해를 받거나 둘 중 하나다. 상사에게 아주 간단한 지시를 받고도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뭐래? 뭘 하라는 거야? 알아들었어? 상사가 이 말을 듣는다면 아마 펄쩍 뛸 것이다. 자네들 바보야?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 직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상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아, 미안하네. 못 알아들었다면 다시 설명해 주지. 이번에는 받았을 수 있게 천천히.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해서 이해할 시간을 줘야 한다. 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뉴스는 사람들의 기억에 거의 남지 않는다고 한다. 캘리포니아가 바다로 가라앉거나 미국 대통령이 교황과 결혼하는 것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뉴스를 보고도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TV에서 시간은 곧 돈이고 따라서 뉴스는 정보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멈추지도 않는다. 최근에 한 커뮤니케이션 학자에게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뉴스를 진행할 때는 숨도 안 쉬고 말을 하죠. 진짜 중요한 정보는 없고 전부 수박 겉핥기라는 걸 어떤 바보라도 알 거예요. 물론 잠깐 멈춤에서 잠깐이 어느 정도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거의 비극에 가깝다. 실제로 대답 한번 들으려면 한나절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집에 오면 입이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딱 붙어버리는 남편과 사는 아내가 하소연한 적이 있다. 우리 남편은 지금 3년째 말을 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만 멈춤을 연습해야 할 판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잠깐 멈춤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말은 할수록 힘이 떨어진다. 지친 사람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다시 힘을 낼 에너지를 주는 것은 평화로운 휴식일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휴식이라고 하면 인적 드문 산속이나 사람 없는 해변의 고요함을 떠올린다. 아프리카에서 나고 자랐건 뉴욕 토박이건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사람이 휴식이나 긴장 완화를 그런 장면과 연결시킨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자. 당신이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는 산속이나 한밤의 해변에서 고독을 즐긴 것은 언제인가? 잠깐의 침묵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정지 상태를 뜻하는 정적은 사실 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역동적인 상태보다 더 강력하다. 실제하는 아스피린과 달리 정적은 실제하지 않으면서도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 모순되지만 강력한 정적의 효력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다. 대화 도중 잠깐씩만 입을 다물어 보라. 한 엄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얼마 전에 딸아이가 숙제는 안 하고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그냥 한번 흘겨보기만 했죠. 그런데 5분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TV를 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제가 TV를 끄라고 잔소리를 했다면 숙제를 하기까지 적어도 30분은 더 걸렸을 거예요. 또 엄청 싸웠겠죠. 30분의 스트레스가 5분으로 줄었다. 혹할 만한 일 아닌가? 더구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말이다. 사실 안 했는데도가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가 맞다. 이게 바로 침묵의 효과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말이 오가서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침묵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싶으면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한다.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침묵은 제대로 사용하면 반항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아이에게 TV를 끄라고 지시하면 아이는 반항한다. 이유는 없다. 그냥 반항심 때문에 반항할 뿐이다. 반대로 엄마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이의 마음에서 양심과 건강한 이성이 꿈틀거리게 된다. 적어도 그럴 기회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동요는 그 어떤 지적이나 경고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하지만 말했듯이 침묵이 효과를 보려면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침묵 이전에 아이에게 적절한 지적을 짧게 몇 마디 하는 것이다.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벌써 몇 번이나 그것도 구구절절 숙제부터 하라고 지적만 해댔다면 이제 한 번쯤 입을 다물어 보는 건 어떨까? 말은 적게, 침묵은 많이가 적당한 균형이다. 세상 만사가 그렇듯 침묵에도 양극단이 있다. 많아도 부족해도 효과는 떨어진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오래 입을 다무는 사람도 있다. 말을 해야 할 때도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사람은 속병이 들거나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한다. 반대로 별것 아닌 일에도 몇 시간이나 비난하고 잔소리를 해대는 사람은 말에 힘이 없다. 둘 다 균형을 잃은 경우이다. 침묵 훈련. 지금부터라도 말을 할 때는 침묵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자. 무조건 입을 꾹 다물라는 소리가 아니다. 대화 도중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을 틀어막아 대답을 자제해보라는 뜻이다. 그 후 자신과 상대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관찰해보자.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말. 한 회계팀 팀장이 미팅이나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고민이라며 나를 찾아왔다. 사실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말마따나 자기 혀에 걸려 넘어지는 통에 능력을 입증할 도리가 없었다. 두세 마디면 족할 간단한 질문에도 차트를 펴고 조목조목 열거하고 더듬거리고 그러다 실마리를 놓쳐버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게 느껴지는데도 입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두세 마디면 끝날 질문에도 말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주절거리면 동료들의 존경은 짜증으로, 인정은 비웃음으로 변해간다. 공들여 쌓은 탑을 말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유독 이상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이 그렇다.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이 있다. 한 건축가가 말했다. 저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말이 빨라지고 길어지더군요. 이 건축가에게는 창의력이 아킬레스건인 셈이다. 비슷한 예로 나의 친척 아줌마의 아킬레스건은 청소와 정리 정돈이다. 온 식구가 다 아는데 혼자만 그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식구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아저씨는 아줌마가 잔소리를 할 때마다 거실이 왜 이리 지저분하냐고 따진다. 그럼 아줌마는 방금 전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고 장장 20분 동안 거실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피력한다. 아이들은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빨래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투덜거린다. 공부는 순식간에 물 건너간다. 과유불급은 말에도 적용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때문에 이미지와 출세, 성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족과 동료, 부하 직원, 고객, 상사를 몇 년에 걸쳐 괴롭히고 또 괴롭혀 마침내 기피 대상 1호가 된다. 침묵도 소통의 방식이다. 말과 침묵은 서로를 보완한다. 그래서 말과 침묵의 균형이 중요하다. 또한 침묵은 효과가 강렬하다. 그래서 말이 적으면 지적인 인상을 풍긴다. 잔잔한 물이 깊다는 속담이 있다. 말이 적으면 속이 깊어 보인다. 깊이 있는 인간의 아우라가 바로 침묵의 결과인 셈이다. 침묵 훈련. 당신은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때가 있는가? 자책할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다만 이를 자각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말을 하면 들을 수 없다. 보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할 때 더 힘이 든다. 그러나 침묵은 반대다. 수단은 쉽지만 침묵은 힘들다. 침묵에는 지성과 관심, 굳은 의지와 동기,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몸에 익고 나면 끊임없이 떠드는 것보다 입을 다무는 쪽이 훨씬 편하고 쉽다. 이쯤 되면 떠들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야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면 입을 다물고 TV와 스마트폰을 끌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점점 침묵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관종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어떻게든 엄마의 관심을 끌려는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끊임없이 말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린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기 중심주의가 날로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별 관심이 없어졌다. 엄마가 부엌에서 잔소리를 시작한다. 거실의 딸은 TV 볼륨을 높이고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TV 소리로 엄마의 목소리를 덮어버린 것이다. 그날 저녁 식탁에 엄마가 보이지 않자 딸이 묻는다. 엄마 어디 갔어요?
아빠는 그 순간 자신도 박차고 일어나 아내가 누워있는 안방 침대로 들어가 몇 달쯤 푹 쉬고 싶었노라고 나에게 고백했다. 그리고 내게 물었다.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 TV 소리를 더 키우다니 제정신일까요? 나는 그의 딸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답했다. 이 시대에 이런 분위기의 문화에서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아빠가 화가 난 이유는 딸에게 공감과 관심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딸은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다. 공감과 관심이 당연한 분위기에서 성장하지도 않았다. 어떤 남자가 쇼핑센터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목격했다. 그의 첫 마디는 왜 우니? 엄마 잃어버렸어 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에게 말을 붙였지만 아이는 울기만 할 뿐이었다. 그때 이 꼬마의 누나가 나타났다. 누나는 말없이 동생 옆에 서 있다가 잠시 후 동생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차츰 마음이 누그러진 동생이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둘은 당황한 아저씨를 남겨둔 채 쇼핑센터를 빠져나갔다. 우는 아이에게 쉬지 않고 말을 늘어놓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누나는 본능적으로 이를 알았다. 직감과 공감이 아직 살아있고 침묵을 통해 관심을 표현할 줄 안 것이다. 어린아이였지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그 유명한 명언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아이가 울 때는 떠들 게 아니라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공감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들조차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만족스럽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냉혹하게 굴거나 스스로 생트집을 잡지는 말자.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상담사가 적지 않지만 말이다. 스스로에게 냉혹하지 말자. 마르크가 나를 찾아와 여자친구가 6주 예정으로 뉴욕에 갔는데 이틀 동안 전화를 안 해서 몹시 불안했다고 털어놓았다. 이틀째 되는 날 겨우 전화가 왔는데 한밤중이었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대놓고 나를 무시하더니 침대에 누운 후에야 전화를 하다니요. 그런데 한 세미나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녀가 나를 무시한 걸까? 결국 전화를 했잖아. 그러니 나를 무시한 게 아니야.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가 오늘도 내일도 전화를 안 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는 1초 정도 세미나에서 들었다는 대로 생각을 바꾸려 애쓰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쳤다. 빌어먹을.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어요. 매일 몇 시간씩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요.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해요. 그녀가 없으니 죽겠어요. 겁에 질려 우는 4살짜리 꼬마에게 아가야, 세상에 귀신은 없단다 라고 말해봐라. 당연히도 아이는 계속 울 것이다. 겁은 실제다. 아이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두려움을 이성적인 설명으로 쫓아버릴 수는 없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다면 누구도 불쾌함을 느낄 이유가 없다. 이성과 감정을 구분해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 감정에 이해심을 보여라. 논리적인 설명으로 감정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하자 마르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전화를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나 자신을 설득하지도 않을 거고요. 필요하면 제가 먼저 그녀에게 전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통화하기 어렵다면 저는 대화할 다른 상대를 찾으면 되겠죠. 그것이 그의 욕망이자 당연한 권리다. 자기 존중은 자신의 욕망을 존중할 때 시작된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의 욕망을 존중해 줄 것인가? 자신의 욕망을 깨달아라. 그리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그런데도 우리는 어째서 자신을 무시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은 글쎄라고 반문한다. 사실 우리 사회는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공감하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가르쳐 왔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왔다. 우리는 일을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멍청한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그게 사회가 강요한 우리의 삶이다. 한 심리치료사는 가끔 환자들에게 50유로짜리 지폐를 손에 쥐어주면서 이 돈을 무조건 다 쓰고 오라고 시킨다고 한다. 유익한 게 아니라 당신 마음에 드는 걸 사세요. 직장에 필요한 비품이나 가족들을 위한 물건은 안 됩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만 사셔야 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건이라도 상관없어요. 자, 30분 시간을 드릴게요. 돈을 무의미하게 쓰라니, 게다가 돈을 더 쓰고 와도 야단은커녕 칭찬을 듣다니.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쭈뼛거리며 병원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50유로짜리 지폐를 그대로 든 채.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의 욕망은 어디로 갔나요? 환자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나는 어디로 갔나요? 그들의 나는 실종됐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적어도 마음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욕망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는다. 정체성을, 영혼을 잃는다. 그것이 우리가 정적을 피해 도망다닌 대가다. 우리는 자신을 잃었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건 그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는 것, 스트레스가 심하고 온 세상이 불만스럽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월급이 오르면 더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면, 애들이 말을 더 잘 들으면, 새 집을 사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느라 자신을 잃어버렸건만 점점 더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애당초 세상이란 없다. 당신이 있는 곳이 세상이고 당신이 곧 세상이다. 당신이 자신을 발견했다면 말이다. 자신을 찾는 것은 고고학적 발견 같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한다. 너무 오래 자신과 떨어져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원래 감정을,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 정체성의 핵심은 인지가 아닌 정서다.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행복은 논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갓 태어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으면 당신은 온전히 자신이 된다. 그리고 고요하다. 자장가를 부르는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은 고요하다. 그 순간 세상은 멈춘다.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이성이 구성한 산물이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아기를 안거나 저무는 노을의 온기를 느끼거나 좋은 차의 향을 느끼는 그 순간 당신은 온전히 자신이 된다. 고요와 그리고 세상과 하나가 된다.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만족스럽다. 한 상담가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욕망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파트너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줄 알거든요. 그게 다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자신에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이자면 서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부부관계가 행복하고 오래간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하지만 심리학자 중에도 이런 연구 결과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로미오와 줄리엣부터 시작해 비욘세 같은 가수들의 노래 가사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낭만적인 로맨스로 우리의 관계를 이상화한다. 너 없으면 못 살아. 너는 나의 모든 것. 네가 없으면 나도 없어. 네가 가면 내 사랑도 끝나. 그런데 이게 낭만적인가? 아니, 이건 병이다. 상대에게 목을 매는 이런 관계는 중독이요, 종속이며 유아적인 의존증이다.
물론 나도 멋진 이성을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향해 웃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술을 퍼마시거나 하지는 않는다.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지도 못나 보이지도 않는다. 물론 내가 매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나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한다. 너를 봐. 넌 충분히 예뻐.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도 있어. 그리고 건강해. 누군가에게 목맬 필요가 없어. 내 자존감은 결국 내 몫이고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이며 나를 가장 존중하고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사람도 나 자신이다. 당신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생각인가? 나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쳐보자. 상사의 인정, 동료들의 존경, 아이들의 순종 등 그 순간 나는 종속적인 인간이 된다. 상사가 나를 다정하게 대하면 하루가 행복할 테지만 반대로 상사의 기분이 엉망이면 그날은 지옥과 같을 것이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숙주의 상태에 따라 살고 죽는 기생물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의지가 있고 자아를 실현해야 할 운명을 타고난 인간이다. 그러므로 나는 독립적이다. 상사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으니까. 좋은 대화를 시작하는 법. 침묵을 견딜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침묵의 빈 공간을 지적인 방식으로 채우기라도 해야 한다. 당당하게, 솔직하게, 재치 있게. 주제는 상관없다. 날씨 이야기도 괜찮다. 물론 오늘 날씨 좋죠?처럼 성의 없고 의례적인 인사보다 조금 더 창의력을 발휘해보는 것이 좋다. 한 번은 햇살 좋은 날 지인과 시내를 어슬렁거렸다. 몇 분 정도 말없이 생각에 잠겨 걸었는데 문득 그가 이 침묵이 거슬렸는지 이런 말을 던졌다. 난 날씨 좋은 날이 싫어요. 왠지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게 더 좋은데 말이에요. 나는 그의 재치 있는 고백에 웃음을 터뜨렸다. 덕분에 침묵이 깨졌고 우리는 햇살 좋은 날에는 무엇을 하는지 수다를 떨었다. 침묵을 메우려고 농담을 꺼내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에는 위험성이 있다. 농담이 재미없으면 더욱 난감해지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로가 같이 아는 사람의 안부를 묻는 것을 권한다. 땡땡이는 요새 어떻게 지낸대? 그럼 상대가 대답을 할 것이고 자연스레 대화를 그 지인 이야기로 끌어갈 수 있다. 물론 이때 뒷담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짜 관심을 보이면 좋은 대화가 이어진다. 한 번은 사업 파트너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침묵이 이어지자 그가 물었다. 전부터 궁금했는데 뜬금없이 들릴지 몰라도 물어볼게요. 애들 키우면서 일하는 거 안 힘들어요? 어떻게 둘 다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질문 자체는 수도 없이 들어온 의례적인 인사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서 상대가 진심으로 궁금해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 진심에 내 마음도 움직였으니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대화의 꽃이 활짝 피었음은 물론이다. 진짜 관심은 언제나 최고의 소통 수단이다. 침묵을 견딜 수 없는 이유도 침묵 자체보다는 자신이 타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어때? 괜찮아? 야말로 침묵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이런 질문에는 진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가 좋아, 너는 이라는 의례적인 대답을 해온다면 그 자리는 형식적인 수다로 끝내도 좋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근심과 고민을 털어놓을 계기로 삼고 싶어 한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직원과 함께 기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따라 세미나가 무척 힘들었던 터라 파김치가 됐고 대화를 나눌 힘도 없었다.
그렇다고 둘이서 200km를 나란히 앉아서 가야 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한 끝에 이렇게 말했다. 가는 동안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오늘은 완전히 방전됐어요.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도 화내지 말아요. 그러자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자꾸 말 거시면 어쩌나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사례처럼 항상 두 사람의 마음이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솔직한 고백은 생각보다 잘 통한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해심이 많다. 그러니 난감한 침묵이란 사실 진짜라기보다는 두려움에서 생겨난 허구 같은 것이다. 식탁 앞에서 말없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는 여성들을 만나면 나는 축구나 경제, 정치처럼 남편이 관심을 보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 조언에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대답한다. 축구는 재미없어요. 그럼 남자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드라마에 관심 없어요. 남편이 말 안 한다고 투덜거리면서 정작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상대가 침묵을 깨주기만을 기다린다. 왕자의 키스를 기다리는 공주처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인간으로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그건 내 담당이 아니라고. 그는 그저 내 소망을 채워주는 사람일 뿐이야. 난감한 침묵 뒤에 이런 그릇된 생각이 숨어있다니 놀랍지 않은가? 수동적인 사람들만이 침묵을 난감하게 생각한다. 적극적이고 세상과 대화 상대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침묵을 전혀 문제로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화난 사람을 상대하는 최고의 대응책. 상대가 꼭지가 돌아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면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할까? 즉각 상대에게 변명한다. 당연히 대화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결국 화를 내는 상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난 할 만큼 했어. 그러나 화난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럴싸한 변명도 화를 돋우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어떤 말이든 상대를 더 자극할 뿐이다. 그러니 상대의 불평에도 역시 적당한 침묵이 최고의 대응책이다. 불평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분통을 터뜨린다. 급식 시간에 소시지가 나왔는데 앞에 애들이 다 가져가서 못 먹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들은 보통 뭐라고 할까? 불에 기름 끼얹는 발언을 하지는 않을까? 다른 반찬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됐지. 과연 아이도 그럼 됐다고 생각할까? 아니, 틀림없이 더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낼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불평의 목표는 상대의 진지한 반응이다. 엄마는 이렇게 반응했어야 한다. 저런, 속상했구나. 대신 저녁에 엄마가 소시지 해줄게. 상대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주면서 상대와 한 걸음 보조를 맞춘 다음 위로와 공감의 표정으로 침묵하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불평 대응 방법은 없다. 한 보험회사 직원이 있다. 그의 말은 팀장의 말보다도 더 팀원들에게 잘 먹힌다. 그래서 다들 그에게 마음을 열고 고충을 털어놓는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는 항상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의 불만을 자기 입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조를 맞춘 후 입을 다문다. 이 방법은 초보자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대신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불평을 털어놓는 상대에게 대답을 하기 전에 입을 다물고 10까지 숫자를 세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한 후에도 다시 한번 10까지 세라.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상상 이상의 것이다. 침묵은 가열된 커뮤니케이션을 식혀주는 얼음물 같은 것이니까. 말을 멈출 타이밍은 언제인가? 잠깐 멈춘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통한다. 실패하는 법이 없다. 한 문장이 끝났을 때는 당연히 쉬어야 한다. 장문이나 복합문일 때는 쉼표가 찍힌 곳에서 쉬어야 한다.
문장 기호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쉼표가 있으면 쉬어야 한다. 물론 대화는 글을 읽는 자리가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충분히 쉼표를 상상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어제 아침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환경상을 수여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에서 당신이라면 어디서 쉬겠는가?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대통령께서 어제 아침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환경상을 수여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따지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렇게나 많이 쉬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아니, 사람들은 바보다. 특히 이렇게 따진 사람이라면 진짜 바보 맞다. 농담이 아니다. 대인관계의 악화, 이혼, 전쟁의 진정한 원인은 언어로 인한 오해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해를 이해로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거나 아니면 오해를 받거나 둘 중 하나다. 상사에게 아주 간단한 지시를 받고도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뭐래? 뭘 하라는 거야? 알아들었어? 상사가 이 말을 듣는다면 아마 펄쩍 뛸 것이다. 자네들 바보야?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 직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상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아, 미안하네. 못 알아들었다면 다시 설명해 주지. 이번에는 받았을 수 있게 천천히.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해서 이해할 시간을 줘야 한다. 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뉴스는 사람들의 기억에 거의 남지 않는다고 한다. 캘리포니아가 바다로 가라앉거나 미국 대통령이 교황과 결혼하는 것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뉴스를 보고도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TV에서 시간은 곧 돈이고 따라서 뉴스는 정보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멈추지도 않는다. 최근에 한 커뮤니케이션 학자에게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뉴스를 진행할 때는 숨도 안 쉬고 말을 하죠. 진짜 중요한 정보는 없고 전부 수박 겉핥기라는 걸 어떤 바보라도 알 거예요. 물론 잠깐 멈춤에서 잠깐이 어느 정도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거의 비극에 가깝다. 실제로 대답 한번 들으려면 한나절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집에 오면 입이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딱 붙어버리는 남편과 사는 아내가 하소연한 적이 있다. 우리 남편은 지금 3년째 말을 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만 멈춤을 연습해야 할 판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잠깐 멈춤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비밀의 하원이 들려주는 코스넬리아 토프의 침묵을 배우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매 순간 흔들려도 우아하게 치밀어 오르는 1000가지 말을 꼭 눌러 참을 줄 아는 것. 정말 필요한 때를 기다려 그 말을 전할 줄 알게 되는 것.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한다는 코스넬리아 토프의 침묵을 배우는 시간. 책에서는 제시하는 51가지의 침묵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내가 하는 말의 무게가 확연히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오늘도 비밀의 하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들고 찾아올게요.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좋은 하루,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밤 되세요.